시대,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까? 한반도 대전환, 크게 변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큰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갈등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 4가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분단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1945년 8월 38선에 의해서 땅덩이가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948년 8월에 그리고 9월에 남쪽에는 자본주의를 앞세운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사회주의를 내세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체제 또는 이념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 민족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민족 분단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3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한반도 분단이 고착됐다는 것이죠. 아무튼 1945년 8월에 시작된 한반도 분단 체제가 73년이 되도록 변할 줄 몰랐습니다. 작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분단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이제야 통일의 문턱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3년짜리 분단 체제가 지금까지 통일은커녕 통일의 분단 체제도 문턱에도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야 통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1948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세계 최강 미국하고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국제관계학 분야에서는 진부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되는 게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그리고 각 국가 간에 아무리 큰 전쟁이나 갈등, 분쟁이 생기더라도 한 세대, 한 30년 정도가 흐르면 치유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과 미국은 48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줄기차게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세대가 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독하게도 오랫동안 지속된 적대 관계였죠. 그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작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적대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고 합의를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70년짜리 북미 적대 관계가 이제 녹아내리고 있다. 세 번째, 더 비정상적인 일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 왔습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 동안 어정쩡한 정전, 휴전 체제가 이어져 온 거죠. 정전이라고 하면은 멈춘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우리가 정거장할 때 그 정자입니다. 전쟁을 멈추거나 휴전, 전쟁을 쉬고 있다는 뜻이죠. 3년간 전쟁하고 65년 동안 쉬거나 멈추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대략 한 3시간 일하거나 공부한다면은 1시간 정도 쉬고 또 다시 일하고 공부하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3분 공부하고 65분 동안 쉬고 있어요. 얼마나 비정상적이에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어정쩡한 휴전 내지 정전 체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그것이 드디어 깨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평화 체제로 나아간다. 네 번째는 북한이 언제 왜 어떻게 핵무기를 개발해 왔든지 간에 이른바 북한 핵 개발 문제가 소위 우리 이제 북핵 문제라는 이름으로 93년부터 불거졌습니다. 25년 됐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전혀 풀릴 기미가 없던 북한 핵 문제가 이제는 남북 사이에 북미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름으로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3년짜리 분단 체제가 허물어지고 있다. 두 번째, 70년짜리 북미 적대 관계가 변해가고 있다. 세 번째, 65년짜리 정전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네 번째, 25년짜리 북한 핵 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이제야 드디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해서 감히 대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대전환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게 될까? 그렇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첫째,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려면 일단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싸우고 아직도 그것을 종결하지 못하고 정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왜 이걸 끝내지 못하고 있는가? 아무튼 전쟁에서 벗어나야 평화를 지향하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가장 큰 일은, 가장 급선무는 바로 65년짜리 전쟁 끝내는 거죠. 근데 누가 전쟁 끝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쪽에는 최소한 16개 나라가 들어왔죠. 우리 UN 16개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16개 나라하고 우리 남한하고 17개 나라가 남쪽에 있었고 북쪽에는 북한, 중국, 소련까지 3개, 최소한 3개 국가죠. 그래서 20개 국가가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 20개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싸운 나라가 어디예요?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우리죠? 그리고 미국이죠. 북쪽에서는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 4개 나라가 싸웠는데 가장 먼저 싸움을 끝낸 그런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가장 치열하게 싸운 나라들 아니에요. 근데 70년대부터 서서히 교류하기 시작해가지고 79년 공식적으로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적대관계를 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하고 중국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중국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나라하고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맺고 있다가 92년 수교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27년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남한하고 중국하고 이미 친구가 된 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렇죠? 우리하고 북한 공식적으로는 91년에 노태우 정부 때예요. 소련 무너지고 나서 남북 간에 친구가 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3번 동안 가졌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육상에서나 해상에서나 공중에서나 모든 적대 행위를 일체 중지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쟁 종식한 거죠. 아직까지 법적으로 도장은 안 찍었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북한하고 미국입니다. 이것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참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북한은 줄기차게 전쟁 끝내자 그래요. 빨리 종전선언을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못하고 있어요. 요즘 일이 아닙니다. 70년대부터 그랬어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호전적이라고 하는 북한은 1970년대부터 한국전쟁 완전히 끝내자. 종전선언을 하자. 평화협정 맺자. 그런데 세계 평화를 사랑한다는 미국이나 전쟁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우리 남한이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당분간 정전협정을 고수해야 된다는 게 미국과 우리 남한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 당분간이라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30년, 40년이 돼버렸어요. 아직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럼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만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남한 땅에는 1958년부터 91년까지 미국 핵무기가 무수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군산 미군 기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핵무기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북한이 전쟁 끝내자고 하면 우리는 전쟁 못 끝낸다고 했어요. 이거 선생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한반도 전쟁은 누가 아직까지도 끝내기를 거부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첫 시간부터 조금 빨갱이 논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한미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8월부터 협상이 시작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여기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질 못하고 멈추거나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저 호전적인 북한이 남침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러한 명목으로 있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냉전 시대에. 그 소련도 견제해야 됐었고요. 소련이 무너지고 북한 아주 허약하게 됐습니다. 우리하고 북한 비교가 안 돼요. 북한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우리 군사비 더 쓰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 우리보다 서너 배 군사비를 더 쓰고 있다고 하더라. 빌어먹고 굶어 죽으면서도 군사비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죠. 북한이 단 한 푼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100% GDP를 군사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많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력에 잘해야 40분의 1, 50분의 1 수준이니까. 우리 GDP 한 3% 정도, 정확하면 2.7에서 2.8%를 국방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비로 쓰는 GDP의 2.7 내지 2.8%가 북한 전체 GDP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과거에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군도 있고 근데 북한에는 핵무기도 없고 소련 군대도 없고 중공 군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전쟁 끝내자고 하면 못 끝냈다. 주한미군 때입니다. 근데 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공식적으로. 1991년부터입니다. 소련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이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을 세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국부라고 하는 마오쩌둥입니다만 49년에 지금 이 경제 대국으로 나가는데 그 밑바탕 역할을 하는 덩샤오핑 우리가 그냥 등소평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죠. 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했어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이념 논쟁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자본주의 시장경제 장점 받아들여가지고 경제성장하겠다. 그때부터 그렇게 한 거죠. 그때부터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무섭게 성장할 줄 아세요? 무려 3, 40년 동안 1년도 걸리지 않고 매해 평균 10%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가 뭐 한 3, 4년 정도 10% 경제성장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박정희 때도 했고 전두환 때도 했습니다. 우리 인구 50배예요. 중국. 미국 인구 5배고 대충 우리가 5천만이고 미국 인구 한 3억 정도 되니까요. 15억 안팎 아니에요? 그러한 거대한 나라가 3, 4년이 아니고 3, 40년 동안 줄기차게 해마다 10% 경제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믿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들을 전부 다 물리쳤잖아요. 우리가 흔히 과거에 G7이라고 하는 나라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나라들이죠. 1970년대부터. 그 나라가 어디예요? 차례대로 얘기하면 미국, 2등 일본, 3등 독일, 4등 영국, 5등 프랑스, 6등 이탈리아, 7등 캐나다. 요 잘난 7개 나라가 세계 경제를 70년대부터 좌지우지했습니다. 그 7개 나라를 차례대로 다 무찔러요.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앞서게 되면서 그때부터 G2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 하나만 남겨놨어요. 근데 그 미국도 따라잡았어요. 우리가 GDP를 산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세계은행에서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세계 환율로 하는 거죠.
그걸 다 따지면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1등, 2등 중국, 3등 일본 이런 식입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97년, 98년부터 국제통화기금 IMF는 다른 방식으로 GDP를 계산합니다. 소위 구매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한 수치죠. 여기에 따라서 GDP를 산출하면, 그러니까 IMF 식대로 한다면은 이미 4년 전에 중국이 미국 따라잡았습니다. 중국이 1등이에요. 2등 미국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니까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이지요.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우정도 중요하고 애정도 중요하고 의리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등하는 미국이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은 그건 사악한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국이 자기네 자리를 넘보는 중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100년 동안 세계 1등 노릇했으니까 이제 니들이 한번 1등 해봐. 물러나겠어요? 아니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을 앞서가지고 세계 1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대외 정책 목표는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한반도지요. 그래서 지금은 주한미군의 가장 큰 목표가 중국 견제하는 거예요. 여기 성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사드가 왜 설치됐어요? 중국 겨냥에서 설치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실질 명분상으로는 한반도가 정전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남침할지 모르는 북한을 겨냥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에요. 미국의 국방 정책을 보면 주한미군 계속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만약에 주한미군의 가장 큰 목표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왜 통일되더라도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이에요. 그렇게 호전적이라는 북한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면서 미국한테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하더라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북한하고 미국이 오케이 전쟁 끝내자. 종전선언을 해. 앞으로 평화적으로 지내자. 평화협정 맺어.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여기 남아있을 법적인 근거가 사라져버리잖아요. 한미동맹 때문에. 한미동맹이 왜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여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곤란해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주한미군이 여기 계속 있을 명분이 약해지거나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기가 어렵다. 거꾸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계속 있어야 된다. 주한미군이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이 도발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어정쩡한 휴전 상태, 정전 상태를 종전 내지는 평화 상태로 고치지 못하는 가장 큰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종전 선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한미군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주한미군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지 않는 한 주한미군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주한미군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주한미군이 언젠가는 나가야 돼. 지금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요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저희 대통령 특보도 오고 그 다음 주에는 통일부 장관 지낸 사람도 옵니다만 그분들한테서도 이 주한미군 얘기 듣기는 좀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정부 눈치 안 보고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10년 전부터 주장해온 게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하고 주한미군 문제 같이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핵 위협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언론에서 왜곡하는 게 있고. 우리 지금 북한 비핵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그걸 제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북한 표현은 조선반도 비핵화죠.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한반도, 조선반도라면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입니다. 더구나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우리 남한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라면은 대한민국은 비핵화죠. 북한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라고 해왔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에도 그게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인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한반도에서 핵무기 위협도 없고 핵무기도 없어지는 상태. 그게 비핵화예요. 그럼 여기서 핵 위협이라는 건 뭐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는 이게 보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야지 그때 가가지고 미국이 제재도 풀고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미국도 이렇게까지는 준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민 여론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북한은 1948년부터 미국과 적대 관계를 맺으면서 그때부터 제재를 받아왔어요. 2006년 제1차 북한 핵 실험을 하고 나서 그때는 해마다 유엔이나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의 제재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갱신되어 왔죠. 그러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해놓고 그래 니네 이제 제재 풀면은 우리 이제 핵무기 없을 테니까 니네 제재 풀어. 요 조건 내걸겠어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이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은 미국이 그때 경제제재 완화한다, 푼다,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제가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북한이 과연 경제 제재 해제하고 핵무기 해제 이걸 맞바꾸겠는가?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북한 니네들 주한미군 때문에 또는 국방비가 우리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핵무기 가졌어? 그래, 그럼 가지고 있어. 그럼 지금 약속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시험을 하지 마. 그리고 얘는 조금 더 한 벽은 나아가지고 어차피 핵무기 완성했다니까 이제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 핵시설 다 폐기해. 그 대신 미국 쪽에서는 주한미군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한. 그 대신 지금 약속하고 지키고 있듯이 훈련 중단해. 핵시험 안 하니까. 그리고 종전선언을 해라. 뭐 주한미군 있는 상태에서 핵무기가 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평화협정 가져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지금 이제 서로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서로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믿음이 생기면 5년, 10년.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핵무기 완전 폐기하고 바꾸면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안 나와요. 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얘기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론을 생각해서 보도가 안 되겠고. 대통령이 트럼프가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협상 테이블 위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외교에서는 거짓말 수두룩하게 많아요. 제 전공이 미국의 외교 문서를 분석해가지고 한미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 다 들여다보여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북한하고 미국이 과연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뭐 도달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끊임없이 나 김정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정은도 끊임없이 미국의 볼턴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는 좀 사악하지만 트럼프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서로를 필요해요. 전략이 좀 달라요. 흔히 우리는 미치광이 트럼프라고 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면은 그 사람이 2016년 대선 후보로 나올 때부터 저는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되면은 우리 한반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아마 우리 한국인은 최초였을 겁니다.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소위 평화학자, 평화운동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트럼프를 지지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비록 여성차별을 일삼고 종교차별을 일삼고 인종차별을 일삼는다고 할지라도 무고한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은 클린턴보다 단 한 번이라도 덜 할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대외 정책과 관련되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시간 때문에. 근데 왜 그 사람은 극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 목표가 세 가지였어요. 이 사람은 좀 엉뚱한 사람입니다. 미 제국주의 생각을 앞당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박수 쳐줄 사람이에요. 미국의 국가 이익보다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2016년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러시아 스캔들. 이게 잘못되면 탄핵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해요. 뮬러 특검이 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일부분이 보도가 됐는데 뭐냐면은 트럼프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탄핵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은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노벨 평화상에 매달리면은 채신머리도 없이 일본 총리한테 나 좀 추천해줘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껐떡하면 이 사람은 저 이제 오바마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경쟁 상대로 삼은 오바마 2009년 집권 차대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딱 10년 전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해마다 9월부터 그 다음에 1월 말까지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어떤 한 국가의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한테도 추천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는 우리 촛불 시위대를 추천했었어요. 올해는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1월 말에 이게 마감이 됩니다. 올해 개인 200명, 단체 한 100명, 100군데 정도, 그러니까 300명 내지 300곳 오신 추천 후보로 떠올랐어요. 그럼 이 심사위원들이 4월부터 심사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특권이 있어요. 1월 말까지 우리 일반인들이 추천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심사위원들은 특별하게 추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까지 심사를 해가지고 10월에 결정해서 발표하고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노르웨이에서 시상식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으려면은 늦어도 7, 8월 안에 뭔가 좀 큰 거 하나 건져야 돼요. 그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게 가장 쉽고 큰 게 뭘까? 한반도 전쟁 끝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분명히 노벨 평화상 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빅딜 북한하고 이루고 싶어 한다. 두 번째, 이 사람 더 큰 목표가 뭐겠어요? 내년에 재선하는 겁니다. 2020년 11월 초에, 11월 3일에 정확하게 이거 대통령 선거가 열려요. 내년 2월부터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야당 쪽, 민주당 쪽에서 이제 내년 2월부터 이제 전국 돌면서 프라이머리니 코커스냐는 거 예비선거를 거쳐요. 그리고 7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 공식 후보를 뽑게 됩니다. 집권당에서는 8월에 전당대회를 합니다. 트럼프가 크게 무슨 역적 노릇을 하거나 도저히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정되지 않는 한 공화당에서는 도전자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현지 대통령한테.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면 8월에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트럼프가 후보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9, 10 선거운동 해가지고 11월 뽑게 됩니다. 미국에서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나 대통령 선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경제 문제예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미국은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고 2017년 집권해가지고 지금까지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실업률 좋아요. 경제 성장률 좋아요. 물론 이제 국제경제학자들에 의하면은 올해 후반기부터 아니면 내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미국도 휩쓸릴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만, 뭐 그렇더라도 미국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테고, 설사 타격을 받더라도 트럼프가 경제 정책을 잘못 집행해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이 그런 거니까 뭐 유권자들한테 크게 혼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냥 경제 문제만 가지고는 워낙 사회적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에 재집권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외교 안보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외교 안보 성과로 가장 크게,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사실 한반도지. 그래서 북한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고 주한미군 완전히 철수하려는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둔 것 아니겠어요? 미국 국민들한테 야, 우리 한국 저 잘 사는 나라한테 왜 미국 뭐라 해도 우리 돈 써야 되느냐? 우리 젊은 친구들 목숨 담보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호소해가지고 불러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제 꿈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꼭 소설 같다 그래요. 소설 같은 현실도 많고 현실 같은 소설도 많잖아요. 저는 제 이 소설이 평화학자가 쓰는 소설이 꼭 실현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떨어져도 되냐나요? 2020년 내년 대선까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북미 관계가 진정이 된다면 트럼프가 떨어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이 북미 관계가 잘 진전될 것 같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트럼프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럼 김정은은 뭐냐? 그냥 트럼프한테 계속 끌려가라는 소리냐? 그거 아니에요.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 때 폈던 정책 아주 유명한 거 있죠. 다 들어보셨을 텐데 선군 정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선군 정치. 앞선자 군사 군자입니다. 군대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1994년 김일성이 죽었어요. 50년 동안 통치해온 지도자가 갑자기 죽으니까 우리 남쪽에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곧 무너질 거라고. 저도 그래서 북한 공부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정치학 석사, 박사 과정 받는다고 해서 북한 공부 못했습니다. 미국 정치, 국제관계, 평화학 이런 걸 공부했지요. 그런데 94년 가을부터 우리나라 전국 대학에 북한 강좌가 생겼어요. 북한이 내일 모레 무너질지 모르니까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면서. 그래서 제가 북한 공부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얼마나 위기예요. 94년에 김일성이 50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어버렸죠, 갑자기. 95년부터 그 식량난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빌어먹고 굶어 죽는다. 100년 만에 물 난리가 났느니 뭐 하면서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97년 황장엽이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주체 사상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가 북한인데 그 주체 사상을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다듬은 사람이 남쪽으로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곧 무너질 것이라고 했죠. 그 뒤부터 북한에서 남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 3만 명 정도가 돼요. 그냥 평범한 노동자, 농민들뿐만 아니라 황장엽같이 정부, 권력 서열 20이 안팎에 드는 사람, 김일성에게 교수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외교관 하다가 건너온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곧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이때에 김정일이가 펼친 정책이 바로 요거예요. 선군 정책. 나라 안팎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게 바로 선군 정책입니다. 원래 북한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당, 공산당이 국가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있고 그 밑에 정당이 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국가를 이끌어갑니다. 모든 권력은 당에서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은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비상시니까 노동자들보다도 충성심이나 단결력이 훨씬 강한 군대가 앞장서서 나라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게 바로 그게 선군 정치예요. 그런데 김정일이 2011년 죽어버렸잖아요. 다음 나온 게 이제 김정은 아니에요. 김정은이 정권을 물려받고 우리 남쪽에서 뭐라고 했느냐? 야, 이 새끼들 아니들 이제 선군 정치 포기해. 필요 먹고 굶어 죽을 시대 맨날 무기 개발하면서 선군 정치 하지 말고 먹고 살 수 있는 선경 정치를 펴라 그랬어요. 경제를 앞세우는. 김정은이 우리 남쪽 말 듣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김정은이가 펼친 정책이 병진 노선입니다. 병진, 같이 나간다 이거예요. 한쪽으로는 선군, 군사력을 앞세우면서 한쪽으로는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겠다. 이게 병진 노선이에요. 그래가지고 핵무기, 미사일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경제성장을 강한 겁니다. 그러다가 2010년, 17년 말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6번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원작 폭탄뿐만 아니라 수소 폭탄까지 만들었다. 남쪽에 주한미군 기지를 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주일 미군 기지를 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괌까지 갈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장거리, 이걸 제가 군사용어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ICBM. 그러니까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대륙에서 대륙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ICBM이라고 합니다. 10,000km 이상을 날아가야 돼요. 그것까지 개발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핵시험할 필요도 없고 미사일 개발할 필요도 없고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를 시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으니까 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내건 정책이 뭡니까? 이제는 경제 총집중 노선입니다. 일단 핵무력을 완성해 놨으니까 미 제국주의자들이 됐든 남조선 군부가 됐든 자기네들 먼저 침략하지 못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군비에 힘쏟을 필요 없고 모든 힘을 기울여가지고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바로 경제 총집중 노선입니다. 2018년부터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있는 것 없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경제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계 투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요?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게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트럼프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소위 이제 반미주의자들, 우리 민족 공조를 외치는 사람들, 아니 미국 놈들 빼버리고 우리 남북이 공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미국한테 경제 보복 당해가지고 버틸 수 있겠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까지 온갖 제재를 미국에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이 어떠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냥 근근히 버틸 수는 있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우리 경제는 거의 100% 무역에 의존해요.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 우리 그때 죽어요. 97년, 98년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물론 우리한테 무역 대에서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과의 교역 2배 넘습니다. 2009년부터 10년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 경제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면
꼼짝할 수가 없지.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맞짱 뜨겠다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미국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양키고홈을 외치면서 민족 공조를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제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뒤를 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내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사랑한다는 거고, 김정은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미제 수계라도 트럼프라도 끼어안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왜 빨리 합의를 못하고 저렇게 그냥 옥신각신하고 있느냐? 이거 바로 이제 전략이에요. 이거 바로 제가 지금 보시면 미치광이 협상술입니다. 트럼프 2017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올 때 뭐라고 했어요? 거의 모든 시민단체에서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미치광이 전쟁광 트럼프 방한 반대. 그러니 현수막이 걸린 곳에서 제가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트럼프 미친놈 아닙니다. 호전광도 아니에요. 미국이 45년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100번 넘게 전쟁을 했지만 트럼프 전쟁 얼마나 했어요? 전쟁광 아닙니다. 미친놈이면 미치광이 전략 못 씁니다. 정상적이니까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거죠. 미치광이 전략은 뭐냐 하면 내가 미친놈처럼 굴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양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금세 전쟁을 할 수 있어. 금세 가서 그냥 때릴 수도 있고 상대방을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가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협상이라는 건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가능한 한 나는 덜 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이 받아내게 하는 게 협상의 명수 아니겠어요? 트럼프가 자칭 협상의 명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그 전술로, 협상 전술로 그냥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뭐 하지. 그 참 미친놈 같이요. 어떻게 그래서 한 나라 정상이, 더구나 세계 대통령이랑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번 하루 앞두고 그냥 취소한다고 하기도 하고 4,000~5,000km 기차 타고 달려오는 사람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2월 27일,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 미국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며칠 전부터 보수 신문이든 진보 신문이든 TV든 뭐 라디오든 모든 신문 방송이 다 싱가포르로 날아갔어요. 싱가포르가 아니라 하노이. 뭐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 다 거기 갔습니다. 해설위원으로. 미국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그거 보도 안 됐어요. 협상이 결렬되니까 결렬됐다는 자체가 잠깐 톱뉴스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언론을 장식하고 있었던 게 뭐냐? 트럼프 변호사였던 코언이 의회에서 증언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때 날짜를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세워놨잖아요. 모든 언론이 코언 증언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 사람들 뭐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뭐 북한 핵무기에 겁먹을 것 같아요? 만약 미국 사람들이 안보에 위협을 느낀다면 러시아 핵무기겠지요.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10,000개 정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어떠한 MD 미사일 방어망도 꿰뚫을 수 있도록 극초음속 미사일 1분에 2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어느 지역이든 때릴 수 있다. 그렇게 공언하는데 미국이 안보 위협을 느낀다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지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 당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주류 정치 세력들 북미 관계 진전 반대하잖아요. 불수 사람이 무너지니까. TV에서는 전부 다 코언 증언만 내보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좀 협상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코어 뉴스를 뒤집어 버리고 미국 주류 정치 세력들 잘했다 수고했다 박수 받겠어요? 결국 그까지 가려고 했느냐 그런 오히려 비난받지.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노딜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뉴스의 초점을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그냥 트럼프 전략이다. 그럼 김정은은 뭐냐? 김정은 전략도 못지않아요. 북한 사람들 외교술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은 외교 분야에 5년, 10년, 20년씩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보 교체가 안 되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5년마다 4년마다 정권이 뒤집히잖아요. 외교부 장관 기껏해야 2년짜리예요. 통일부 장관 지금 바뀝니다만 1, 2년밖에 더 가요? 북한에서는 그런 분야 있으면 10년, 20년 가요. 누가 이기겠어요? 정책적으로. 북한이 쓰고 있는 건 벼랑 끝 전술입니다. 벼랑 끝까지 가는 거예요. 키 약한 사람 물러서게 돼 있죠. 같이 죽자고 하는데 가진 게 많을수록 잃어버릴 게 많은 쪽일수록 양보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기싸움한다?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북한이. 잃어버릴 건 미국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계속 밀당 협상 전술을 쓰고 있는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 난리 속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봐요. 전쟁 절대 안 일어나는 걸 흔들치고 다녔어요. 정말 전쟁 안 일어날까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전쟁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우리 다 죽어야죠.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개죽음 당하잖아요.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만 죽었어요. 현대 전쟁에서는 군인 한 명이 죽으면 민간인 4명, 5명이 죽습니다. 미사일이 눈이 달리지 않았잖아요. 군 부대만 가서 딱 떨어지면 좋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좋아하는 놈들만 죽어라 이거야. 근데 죄 없는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으니까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사일이 시장에도 떨어지고 학교에도 떨어지고. 휴전선 근처 강원도 경기도에만 떨어질 게 아니잖아요. 북쪽에서 이게 얼마나 돼요? 기껏 하면 300~400km밖에 더 돼요? 휴전선에서. 익산에도 떨어지고 제주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북미 관계가 진전될 것 같다. 늦어도 올해 6, 7월까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딜이 이루어질 것이다. 스몰 딜 좀 넘어가지고. 아주 큰 딜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저께 이제 일본에 사는 미국 학자 겸 언론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그럴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 사람들, 노르웨이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거다. 그럼 문재인이 받아야지. 그럼 문재인은 혼자 받으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 마음씨가 얼마나 좋아요. 나는 노벨 평화상을 안 받을 테니까 니들이 노벨 평화 갖고 우리 한반도에는 평화만 가져오는데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문재인이 노벨 평화상 받을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혼자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재미있는 꿈은 7월 27일 정면협정 기념일이라니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이리 와, 김정은도 이리 와, 우리 셋이 손잡고 전쟁 종식 선언하자. 멋진 그림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세 사람이 올해 12월 10일 노르웨이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그 심사위원들이 트럼프는 믿다고 할지라도 문재인한테 주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김정은도 포함시키고 트럼프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평화선은 설사 문재인이 안 받더라도 트럼프한테 다 양보하더라도 우리 한반도에는 평화만 정착되면 됩니다. 그럼 통일. 평화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73년짜리 분단체제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자나깨나 노래를 불러왔는데 1, 2년이 아니고 어떻게 73년 동안 통일은커녕 통일 문턱에도 다다르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남쪽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북쪽 사람들도 우리보다 즐겨 부르진 않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합니다. 근데 어떻게 통일을 문턱에도 못 이루었을까? 70년이 지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관계에서 30년, 한 세대만 지나면 이게 변한다고 하는데 두 세대하고 10년이 지났는데 통일 문턱도 밟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체제와 인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라면 최고다 해가지고서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 양보할 수 있다. 그럼 통일 못하겠어요? 북한 사회주의 양보하면 통일 못하겠어요? 우리는 죽어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북한은 자기네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고 주장하니까 통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는 이제 북한이 붕괴되는 통일을 꿈꿨지요. 이거는 안 됩니다. 북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우리가 살려줘야 돼요. 북한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김정은 체제가 바람직해서가 아니에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만약에 북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 무너지면 당연히 우리 거. 동백이 무너가지고 서독 품에 안겼듯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국제법상 북한하고 나면 엄연히 독립국가예요. 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법상 엄연히 따로따로 된 독립국가들인데 북한 무너졌으니까 우리 거?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2,000개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200개밖에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이제 단일민족 국가 이게 좀 흔들리고 있지만은 소위 이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세운 단일민족 국가 20개밖에 안 돼요. 평균 10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끼리 나라를 세우고자 하니까. 모든 민족이 자기네 국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앞으로 최소한 1800번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물론 이제 저항민족주의, 아무래도 이제 침략을 받아가지고 소위 수세적인 이런 민족주의를 지켜왔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 공세적인 민족주의, 가장 대표적인 히틀러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너무 앞세우는 거 좋지 않아요. 세계 평화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다면 민족과 종교입니다. 민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고 저거 우리 거 해가지고 그냥 흡수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가능성은 중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북한에 투자를 해놨잖아요. 자기네가 투자한 거 지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가겠지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니들 같은 민족이니까 남조선에 품에 안겨라. 그동안 우리하고 잘 지냈다. 잘 가라.
그렇게 할까요? 천만에. 미국이 들어가겠죠. 왜요? 핵무기 가서 폐기해야 되니까. 미국하고 유엔하고. 그런데 우리는, 미국은 우리 동맹이고, 우리가 가까우니까 가서 핵무기만 폐기하고 우리한테 넘겨주겠지? 어떻게 알아요? 북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할 때 그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100만 병력이 가만히 있을까? 같이 서는 후예들이 같이 그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한번 붙어보자. 내려오지 않을까요? 만에 하나 중국이 들어오지도 않아. 미국이 들어오지도 않아. 전쟁도 안 일어나. 뭐 그러면 남한한테 고의 양기겠지. 그럼 우리한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탈북자 또는 탈북민이 약 3만 명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그 3만 명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정상적인 생각 못합니다. 그냥 우리처럼 좀 잘 사는 사람들 20, 30% 정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황장엽이라든지. 그래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돈 많이 받아요. 정보값을 많이 받으니까. 내려와가지고 무슨 전처로 냉면 집차려가지고 준 재벌될 사람도 있어요. 대학 교수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20, 30% 아닙니다. 나머지 7, 80% 못 살아요. 탈북자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왕따 당할까봐 애들이. 오죽하면은 목숨 걸고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죄 저지르고 감옥에 간다든지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냉대하고 왕따 시켰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감시망을 뚫고 목숨 내걸고 내려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까지 택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가고 싶다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내려와 있는 사람이 3만 명인데 우리 5천만 명이 3만 명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데 북한이 무너질 위기에 30만, 300만이 내려온다고 합시다. 북한 인구가 2,500만이에요. 우리가 그냥 휴전선에서 막아가지고 야식들아 내려오지 마. 거기 좀 머물러 있어 한다고 하더라도 내려오지 않겠어요? 2,500에 100분의 1, 10분의 1, 25만, 250만, 10분의 1, 25만. 아이고, 자꾸 헷갈리네. 10분의 1, 250만. 100분의 1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25만. 우리 사회 어떻게 되겠어요? 3만 명을 빼앗지 못하는 우리 25만 빼앗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 잘 왔다. 한 사람이 2, 3명씩 빼앗을 수 있겠죠.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북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중국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쟁이 나는 걸 막기 위해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남북이 동시에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흡수통일은 우리 꿈도 꾸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다시 한번 정의하게요. 통일, 하나가 되는 거죠.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하나가 되는 거? 체제가 하나가 되는 거?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재인 정부 목표로 바로 그거예요. 통일이 아니라 평화 공정. 그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89년 노태우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5년 뒤 김영삼 정부 때 살짝 말만 몇 마디 고쳐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일을 생각한다면 2019년 3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은 1989년 노태우 때 처음 만들어지고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살짝 고쳐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이건 3단계로 되어 있다. 1단계는 화해협력, 평화공존, 2단계는 국가연합,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완전 통일, 겁니다. 완전 통일까지 가지 못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언제 하나로 합쳐지겠어요? 제 꿈이 하나 있어요. 나이 100살까지 꼿꼿하게 서서 강의하고 100살까지 꼿꼿하게 앉아서 글 쓰다가 죽는 거. 앞으로 한 40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죽기 전까지 통일 못 볼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 땅덩어리고 체제고 민족이고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라면 그런 통일이 과연 내가 죽기 전에 찾아올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1단계만 이루어져도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The Fact Unification, 실질적인 통일. 그건 무슨 단계냐? 그냥 화해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 저 뭐 6강 끝나고 통일 퀴즈 끝나고 뭐 이제 평화 여행 가자고 했잖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뭐 판문점, 개성공단 뭐 이래요. 대성동 막 겨우 그까짓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개성, 금강산, 평양까지 그냥 저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 맞아가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개성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는데 중국을 거쳐서 가지 말고 평양, 개마공원 거쳐서 지금 이제 삼지연이라고 하는 가면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서울 와서 덕수궁담 구경하고 익산에 와서 미륵사지 탑 복원해놨으니까 이제 곧 공개하기 시작하죠? 얘네도 지금까지 고구려 문화만 감상했을 텐데 와가지고 백제시대 가장 큰 절탑 구경해봐. 여기 지금 백제 미륵사지 관광 해설에 와 계세요. 제주도 한라산다 올라보고 당연히 이제 남북 이산가족 마음 놓고 편지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이 정도만 되면 그 통일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울타리가 낮아지는 세계화, 나라 안으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지방화, 그래서 세방화라고 하잖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남쪽에 5천만, 북쪽에 5천만, 7,500만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체제 만들어가지고 문재인이든 김정은이든 한 대통령 뽑고 지내야 이게 통일이냐 이거예요. 이러한 통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그냥 북한 가고 북한 사람들 자유롭게 남한에 오고 그 대신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상태. 이거면 이게 실질적인 통일이죠. 그게 이재명이가 말하는 21세기형 통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간단해요. 첫 번째, 우리 친북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냉전 시대에는 우리 목표가 뭐였어요? 때려잡자 김일성, 척수자 공산당 하면서 반공, 승공, 멸공 통일을 외쳤어요. 냉전 시대는. 그때는 당연히 반북했어야죠. 김일성 때려잡으려면, 공산당 쳐부시려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면서 반북할 수 있어요? 그럼 모순이죠. 친북하지 않고 화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선생님들 통일 원하시면은 이재봉이처럼 친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 남한은 자유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니까 북쪽은 사회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를 지키고자 하고 왼쪽 지켜요. 그 대신 이 두 개 그대로 나가면 절대 만날 일이 없듯이 40년이나 100년이 지나도 못 만나니까 오른쪽에서는 약간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은 30년 뒤에 또는 40년 뒤에 또는 100년 뒤에 만나지 않겠어요? 우리 후세 때.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좀 확대하면 돼요. 그게 사회주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약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유는 좀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많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평등으로 조금 나가자 이거예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니네들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그대로 지켜. 그 대신 우리 자본주의 장점 좀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 이게 바로 개혁개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쪽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약간 왼쪽으로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개혁개방을 하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온다면 앞으로 30년, 40년 늦어도 우리 후세들은 통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그것이 이재범이가 말하는 점진적 통일이고 21세기형 통일이고 2000년 6월 15일 남쪽의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쪽의 김정일 위원장하고 합의했던 내용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공존을 외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 방향으로 나아갑시다.